9장입니다.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건 이자 비용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이 판단될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원칙이 여러분 이자 비용은 송금불산이 항목일까요? 송금 항목일까요? 송금 항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하는 네 가지는 좀 이자 비용이 좀 마탱이가 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 좀 뭔가 세법에서 좀 싫어하는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사장. 혹시라도 PPT 보시는 분들은 아까 사라고 있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들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시험에 순서도 잘 물어봐요. 이론에서요. 잘 물어보고요. 일단은 우리 항상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먼저 부인되면 다른 동네에서는 부인 안 해요. 그렇죠? 아까 했던 우리 선순위로 부인되면 후순위 할 때를 여러분들이 제외한다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해보죠.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채권자 문명 사채 여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뻥하지. 저는 좀 살짝 탔어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채권자 불금형 사채이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그 소득세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 비실명 이자 있잖아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원천지 42% 기억나시나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우리가 회계를 배우시고 나면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죠. 여기에서의 사채는 개인 사채, 개인 사채. 그 우리가 갚았을 때 갑자기 이자가 늘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사채입니다. 아시죠? 이자율이 100%인 거 있잖아요. 200%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해보자.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법인이 있고요. 자, 갑법인이 있고요. 여기 독사라는 애가 있대요. 독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이름을 잘 안 쓰죠. 그 사채업자 중에서 여러분들 되게 큰 분이신 분들. 그렇죠? 그 드라마 같은 데 지금은 제가 TV로 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사채업계 대부 있죠. 좀 많으신 분. 그분은 사채업자 같이 안 생겼어요. 자세해가지고 막 어떻게 입냐면 여기 흰 저고리를 입습니다. 저고리 입고 이렇게 한옥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막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서운 분이죠, 그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단복 막 이렇게 했다가 빌려줄 때 막 해가지고 맞죠? 해가지고 막 전기 고문하고 맞죠? 막 때리고 웅둥이고 그죠? 칼로 막 쑤시고. 장난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걔한테 갑법인이 10만 원 빌렸대요. 현실적으로 10만 원이 아니겠죠? 1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빌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사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 이자가 10,000원이라 해볼게요. 실제로는 한 10억, 100억 되겠죠? 그죠? 자, 10,000원을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지급할 때 뭘 해야죠? 항상 지급할 때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몇 %예요? 14%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원에 15.4%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요. 15.4%를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내가 주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죠. 맞죠? 얘가 나올 거고요. 만약 15.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세무서가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독사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1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100억 정도 빌려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돈이 왜 이렇게 많지? 그렇죠? 100억이나 빌려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죠? 돈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해서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와서 그거를 빌려줬냐라는 거예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어떻게 벌었다고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아니죠. 사람 여러 죽이고. 맞죠? 여러 위협하고. 그죠? 그렇게 좀 약간 불법으로 여러분 좀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갑법인이 실제로 독사한테 빌릴 때 독사가 서명하는 거야. 독사가 계약서 가지고 이렇게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 이수진 장군의 그거랑 좀 같죠?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의도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밝히면 나 큰일 난다. 너 죽여버릴 거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네가 뭐 있잖아. 이거 세워놓고 얘를 세워놓고 하나씩 꼽는 거예요. 너가 좀 너무 많이 난다. 맞죠? 저 벌써 떨겠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사한테 이자를 실제로 한 뭐 10억, 100억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줄 때, 야, 누구한테 준 거야? 풀어. 애들이 안 부는 거야. 정말 부는 건 후 이렇게. 그만할게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안 보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보니까 그래 미안하다. 뭐 어쩔 수 없지. 15자 합했을 때 원천수 할게. 안 되죠, 여러분들. 상대방의 이름 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 최고 세율로 원래는 여기 비실명 이자나 배당 소득은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이제 누가 법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42%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제 작년도까지는 42%가 최고 세율이거든요. 우리 10억, 우리 45% 추가로 나왔죠.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는 네가 어떻게 투자를 받는지 관심이 없고 우리는 최고 세율 원천징수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최고 세율 세금만 벌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42%는 원천징수 해버려요. 그렇죠? 원천징수 최고 세율로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부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그렇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42%. 다가 이 지방소득세 4.2% 붙겠죠, 여러분들. 40.2%가 원천징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값은 독사한테 이자를 한 5천 얼마 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현실에서는 만 원 다 주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튼 무시하시고 거. 우리는 이 교과서대로 아시죠? 자, 그럼 장부는 어떻게 쓸 거냐면 독사한테 이자를 줄 때 여기 이렇게 줬겠죠, 여러분. 차변에 이자비용.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나머지 계산하시면 5,480원 나와요. 대변에 현금 5,480원. 그리고 갑법인이 이렇게 이자를 줄 때만큼은 예수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세법은 요거 이자 비용 인정하면 안 되겠죠. 10,000원 전부 다요. 맞죠? 상대방을 밝히지 않는 이자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여기 사유출인 거예요. 사유출. 되시겠어요? 근데 사회 유출이 두 개로 나눠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 독사한테 준 5,380원은 분명히 부당한 거죠. 맞죠? 부당했고 그 다음에 독사라는 걸 안 밝혔잖아요. 귀속자를 안 밝혔죠. 그럼 귀속자를 안 밝힐 때 우리 사유출 중에서 뭐로 내려가요? 상여. 귀속자를 안 밝히면 아시죠? 우리 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귀속자 안 밝히면 대표자한테 책임지는 거 상여죠. 근데 요 예수금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국가한테. 국가한테 귀속이 되면 우리가 뭐로 해야 돼? 사유출이니까. 일단 사유출이죠. 맞죠? 그래서 FM대로 하면 우리가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자는 상여. 맞죠? 근데 국가한테 귀속이 되는 원천징수분은 일타사유출 이렇게 쪼개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줄 때 있어요. FM대로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그냥 원천징수된 금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 원천징수된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FM대로 안 주고. 아시죠? 그럼 만약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다면 전부 다 상여 때리라는 얘기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냥 이 금액 외우지 마시고, 아시죠? 그냥 우리가 채권자 분과 사채 이자의 귀속자 밝히지 못하는 건 상여. 원천징수는 국가니까 우리가 기타 대출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인데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뭐냐면 이건 시험 안 나옵니다. 이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있죠. 여기서는 이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게 여긴 개인 사채였죠. 여긴 개인 사채고 여기는 뭐냐면 회사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채권. 아셨죠? 회사채든 우리가 개인 사채든 상대방 소득을 받아가는 놈을 밝히지 못해요.
똑같이 처리. 그래서 여러분 아마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채권자 부분명 사채이자처럼 처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 그렇게 안 돼 있나요? 234페이지. 네, 여기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 일반 교재. 네, 234 일반 교재.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반 교재요. 두꺼우면 일반 교재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교재 234페이지에 제3절. 그죠?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소득처분 2번. 소득처분은 채권자 물론 사채이자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네, 맞네요, 여러분. 실제로. 이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이제는 뭐냐면 여기 건설자금 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설자금 이자가 뭐냐면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죠? 맞죠? 건설자금 이자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배우셨냐?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시네요. 그거 이자 비용 우리 이자 비용 자본화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자 비용 자본화하세요. 그거 있죠? 그걸 우리가 법인세에서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자 비용 자본화하는 거잖아요. 이해되네요? 자, 근데 이 건설자금 이자가요 어떻게 원래는 나뉘어져 있냐면 우리가 회계하실 때는 그냥 건설자금 이자가 막 나뉘어져 있다고 안 배우셨죠? 맞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특정 차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실제로 이자를 내는 거 있죠? 그 이자를 낼 때 내가 어떤 건물과 관련돼서 빌렸는지 어떤 해당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렸는지가 명확한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요. 아시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런 특정 차입금이 아닌 나머지는 그냥 일반 차입금이라고 지칭을 해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안 나눴죠? 일반 기업에서 뭐 특정 차이가 이렇게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냥 특정 차입금이든 일반 차입금 이렇게 안 나눴다라는 거 이틀 갖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어떻게 배우셨냐면 원칙은 이자 비용, 예외적으로 자산 처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 갭이 뭐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얘기입니다. 이 IFRS는 여러분들 혹시 재경관리사 나중에 배우시면 한국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보지 마세요. 우리 시험 국제회계 기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나 세무사 회계사 시험만 국제회계 기준으로 내요. 아시죠? 나머지는 다 여기 갭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래서 원가상입이라는 건 취득 원가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산. 기간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떠는 거고요. 둘 중에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법인세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죠, 법인세. 법인세는 우리가 특정 차입금 있죠. 얘는 무조건 자산 강제예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빌렸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명확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강제입니다. 근데 일반 차입금 있죠. 일반 차입금은 우리가 비용, 송금사립이라는 건 이자 비용으로 보겠다는 게 비용 또는 자산 둘 중 선택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뭐밖에 낼 수 없을까요? 특정 차입금밖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차입금 둘 중에 선택이니까 기업비 기준으로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뭐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 그냥 말로 떠들도록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넣어볼게요. 자, 보시죠. 자, 우리 회사가 이자 비용 이 차입금이 총 4가지가 있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10,000원짜리 차입금은 이자율이 40%래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4,000원이랍니다. 그럼 이 4,000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뜻이고 여기 또 10,000원을 빌렸는데 얘는 30% 빌렸대요. 이 3,000원은 우리가 특정 차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빌렸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빌렸는지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10,000원. 그렇죠? 그래서 총 40,000원의 차입금이 있고 이자 비용 10,000원 있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4,000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채권자 부분형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있죠? 얘는 아까 우리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내지 상여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송금불산이 4,000. 그렇죠? 이거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렇죠? 기타 사유출 내지 상여 53.8%는 보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요 3,000원 특정 차입금 있죠? 요거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고 줄 거예요, 무조건. 이자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세법은 특정 차입금 뭐가 돼야 돼요? 방금 자산이 돼요, 자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해당 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부대의 비용이니까 세법에서는 자산이 돼야 돼요. 되겠어요? 그럼 소득처는 어떻게 할까요? 세보죠. 송금불산. 그렇죠? 장부는 비용 처리, 세법 비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송금불산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자산이 세법이 많겠죠? 세법은 자산, 장부 비용이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이 있고.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거, 세법 비용 인정하지 않는 거, 송금, 불산이고요. 세법이 자산이 더 많으니까 유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얘예요. 실기 분석소리 얘입니다. 업무무관 자산이자. 이름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딱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부인해야 돼요. 당연히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이자 있죠. 또 우리가 업무 무관한 자산의 취득에 쓸 수 있는 차입금은 40,000원이에요. 업무 무관 자산 4,000원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이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회사가 어떻게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했는지를 세무서 알 필요 없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요트 같은 거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회사에 돈이 좀 남아가지고 요트, 별장이나 이런 것들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세무서는 이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걸 제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여러분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시죠? 무조건 가정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차입금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해당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샀죠.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세법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을 차입금 가지고 사지 않았다면, 차입금 가지고 샀다가 건재를 해버리니까 업무무관 자산을 차입금 가지고 사지 않았으면, 샀다고 전제하는 거니까 사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잖아요. 맞죠? 갚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사서 그거 은행한테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럼 그건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오겠다라는 겁니다. 제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샀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차입금 가지고 샀다라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얘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오는 거예요.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잘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보겠다라는데 여러분 왜 봐? 생각하지 마시고 맞죠? 그냥 제재를 하고 싶다니까? 세무 입장에서는 돌리기 싫은 거야. 돌리기 싫어서.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3,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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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회사 입장에서 세무서가 그래. 차입금 4만 원 가지고 업무 무관 자산 4천 원을 취득했다 볼게.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어거지예요. 맞죠? 뭐냐면 우리가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업무 무관 자산 4천 원짜리를 취득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차입금은 4만 원을 받지만 이미 얘네 1번 여기 요 만 원짜리 차입금 40%인 만 원짜리 차입금 위에 있죠. 얘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건설 차입금 만 원 있죠. 요 차입금이 선수를 뚜렷했어요 이미. 다시 한번 업무 무관 자산 취득에 요 차입금 4만 원이 또 다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중제재, 이중제재.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송금으로 부인된 등록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이 4,000원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자는 이 나머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화발매 선순위로 부인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총 3,000원이 되겠죠. 이미 여기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송금불상일 땐 이자. 일단 우리가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3,000원이죠. 맞죠? 요 3,000원이고 요 3,000원의 총 이자 차입금은 2만 원이잖아요. 2만. 그렇죠? 이 2만 원의 차입금 가지고 4,000원짜리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컴퓨터 가서 구해줘요, 여러분들. 맞죠? 제가 이 계산 구조가 여러분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해를. 제가 컴퓨터가 구해줍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차입금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렇게 아시죠? 네, 600원.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뭘까요? 소득처분, 세무조정이에요.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했대요. 600원. 송금 불산 뭘까요? 계산해 주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뭘까요? 소득처분. 이거 대부분 상여라고 많이 하는데요. 계산해 주봐요. 그래서 이거 잘 내요. 왜냐? 이상하죠, 여러분들. 업무 무관 자산이고 이게 만약에 대표이사의 별장이래요. 그럼 상여잖아요. 근데 무조건 계산 제출이에요. 일단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얘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세무서에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 거야. 차입금 가지고 업무 무관 자산을 무조건 샀다로 가정 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제재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봐요. 이게 되시겠어요? 여기에서 제재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에서 대신 상여로 또 때려. 상여나 배당으로 때리면 제재를 2번 해버려요. 그렇게 세무서니까 하는 겁니다. 아시죠? 회사 돈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회사 돈 가지고 사면 그냥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만 송금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업무 무관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우리가 송금부이 또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제재를 한 거죠. 했는데 또 3위로 때려버리면 대표자가 또 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계산해 주라고. 그래서 이거 시험에 3위로 되면 부착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차입금 있고 아예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 하나도 안 썼대요. 그럼 자기 돈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 무관 자산 샀으면 무관 비용 없으니까 송금부이 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법에서 차입금 가지고 업무 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좀 송금 부인된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이미 제재 효과를 달성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타 세율 조심하셔야 돼요. 기타 세율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기타 세율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얘 가지고 상당히 부작이십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입니다. 어차피 이건 구조에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모르셔도 컴퓨터 알아서 구해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신경 써주세요 라는 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산식이 아까 3,000원이 이자 비용이었죠. 곱하기 차입금 2만 원 중에 4,000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차변이 업무무관 자산이죠. 근데 여기에 가지급도 있어요. 가지급금. 가지급금. 혹시 여러분 가지급금 배우셨죠? 아니에요. 해볼게요. 회계의 가지급금 아니고요. 회계는 가지급금이 돈 나갔는데 계정과목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우리가 가지급금 있죠. 세법. 우리가 세법에서의 가지급금 뭐냐면 특수관계자 배우셨죠, 여러분들? 네,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금액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세법. 아셨죠? 그리고 세법. 이렇게. 세법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그게 가지급금이고요. 가수금은 차입한 거 업무와 무관하게. 아셨죠? 세법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대표이사가 요트 살도를 빌려준 거예요. 회사가 별장 살도. 그것도 업무무관 자산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냐 가지금 자체가 업무무관 대여금 자산이잖아요, 대여금 자산. 맞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것이 업무무관 대여금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분자를 입력할 때 업무무관 자산하고 가지를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건 시험에 줄 거니까 왜 우리가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구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왜 나누는 똑같은 업무무관 자산이거든요? 맞죠? 둘 다 똑같이 업무무관, 얘도 업무무관 자산, 얘도 업무무관 자산이죠. 구분을 왜 하냐면 이거 듣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가지급금은 이 동네에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한 번 더 제재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무관 대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적정 이자를 받아야 돼요.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준 거니까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정 이자 받으려고 할까요? 법인들이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안 받으면 어쨌든 패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려 패기 때문에 가지급금하고 업무무관 자산 나누는 겁니다. 업무무관 자산 이 동네에서밖에 제재가 없어요. 가지급금 또 다른 동네에서 제재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입력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기간을 고려할 때는 적수라는 걸 고려해요. 결론부터 말씀 적수 컴퓨터 다 구해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무슨 말인지 확인할게요. 적수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경우에 뭐냐면 적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있죠. 내가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 있죠. 업무무관 자산을 3억 주고 샀대요. 3억 주고 취득. 근데 얘는 언제 샀냐면 올해 연도 1월 1일. 1월 1일? 잠깐만, 전년도. 취득했고. 두 번째 경우는 업무무관 자산을 3억에 취득해내는 12월 단기.
돼요. 여러분 이거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회계는 다 월할 계산하죠. 12분의 몇. 그죠? 세법은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12분의 몇은 엄밀히는 안 정확해요. 왜냐면 365일분의 며칠이 중요한 더 정확하죠, 여러분들. 세법 다 일할 계산. 365분의 몇. 6년이면 366분의 몇.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을 과거에 취득했으면 얘 안 팔았대요. 올해도 안 팔았대요. 업무무관 자산을 3억 주고 취득했으면 첫 번째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이자는 1년치죠. 1년치가 전부 다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시겠어요?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을 올해 12월 1일에 산 거예요. 올해는 1개월치 이자만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냥 적수를 고려한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여기는 365분의 몇? 365분의 31일. 여기 365분의 365일. 결론은 뭐냐? 적수를 섭외가 구해줘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갑자기 적수라고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적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냥 기간을 고려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는 거야.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적수는 우리가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세무조정은 장부하고 세법상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적수라는 것은 세법상 우리가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금액을 구하는 요소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세무조정은 세법하고 장부의 차이를 하는 거니까 세법만의 금액을 구하기 위한 적수 자체 세무조정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물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실까요?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라는 거지 세법상 금액을 우리가 전부 다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적수가 나오면 그냥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죠? 적수 자체 세무조정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적수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이자 비용에서 우리가 선순위 부인액 하나 있었죠? 선순위 부인액 제외하면서 아까 선순위로 부인당하는 거, 채권자 같은 거, 사채이자 같은 거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제외예요. 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요건 이자 비용도 안 본 놈들이에요. 뭐냐면 여기 상업 어음 할인료 있죠, 여러분들. 상업 어음 할인료는 뭐냐면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 있죠. 어음의 할인에서 매각거래 얘기는 매각거래. 상업 어음 할인료. 그럼 우리가 상업음이라 상업어음. 알죠? 상업어음. 그리고 매각거래 여러분들. 매각거래. 내가 돈 부족해가지고 만기전에 파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맞죠? 매각거래에서 우리가 할인료 계정가는 뭐죠? 매출, 채권, 청구 손실이잖아. 이자 비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음의 할인에서 차익거래를 볼 때도 있죠. 차익거래가 그 이자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은 따로 그 얘기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운용리스료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임차료예요, 임차료. 아시죠? 요건 임차료인데 이거 듣고 보셔야 돼요. 금융리스는 내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대부분 내가 사용한다면서요. 맞죠? 그 회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차살돈을 상대방이 빌려준 것처럼 해석을 해요. 안 좋으신데 그냥 운용리스료 이거 임차료니까 이자 비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는 단순 암기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또 암기 얘는 현재 현할차는 현재가치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뜻입니다. 현재가치를 배우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넘어가고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다시 암기해요.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솔직히 별로 중요성 떨어져요.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시 암기해주시고 차이점 접수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조심하실 게 요겁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해요. 뭐냐면 얘인데 우리가 가지급금 입력을 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가지급금. 됐죠? 이 가지급금의 정의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썼을 거예요, 방금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급금은 부동내에서 여러분들 제재를 한다면서요. 맞죠?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줬으니까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특수관계자가 사야 될 별장에 대한 돈을 빌려주고요.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한 1억이래요. 회사가 이걸 얼마 받았냐면 이자를 4천만 원밖에 안 받은 거야.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 제재를 때려버립니다. 적정 이자 안 받았으니까. 아셨죠? 근데 여기는 적정 이자를 수령해도 가지급금으로 봐요. 여러분이 여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가 적정 이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제재하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업무 무관 자산을 제재하는 동네예요. 아셨죠? 그래서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 즉 회사가 요트 살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적정 이자를 받았대요. 근데 업무 무관 자산이 자체가 있다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동네는.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이자라는 제목 자체가 업무 무관 자체를 제재하고 싶은 거, 업무 무관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자를 받건 안 받건 무조건 제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요, 왜냐면 시험에 적정 이자를 수령하고 있으면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급금으로 안 넣으시단 말이에요.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업무 무관 자산 이자이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하고 싶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심.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말문제 대비. 뭐냐면, 우리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방금 사용 따지면 내가 대표이사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거고,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한테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냐면 회사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회사한테 유리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분자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분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분자가 늘어나면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면 회사한테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이익이요? 이 송문 불사님 완전 알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분자가 커지면 업무 무관 자산 이자로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업무 무관 자산 이자로 보는 게 커지면 회사는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분자가 줄어들면 여기 줄어들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급이 상계 걸려요. 상계. 퉁쳐야 여기 줄어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말문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이건. 아시죠? 원칙은 상계합니다. 아시죠? 근데 뭐 이자율이 다르대요. 무슨 말이냐 들어보실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린 건 3억인데 이자율이 고작 5%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린 건 1억. 근데 이자율이 50%입니다. 미쳤죠? 지금 제가 상계하자고 하면 우리가 상계해서 2억만 갚을래라고 여러분 상계하실 거예요? 하자. 하는 게 낫지.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해보세요. 상계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여러분들. 저는 5%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여러분 저한테 50% 받아가잖아요. 누가 상계하겠어요, 그냥. 상계하면 여러분들 이자 못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라든지 기간 약정에서 가치가 다른 돈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계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말문제만 대비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데 일단 좀 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이제 중요한 건데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건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 많이. 네, 그럼 여러분들 정신 열심히 할게요. 보시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보는 건 이자 비용으로 봐요. 업무와 관련된 이자.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이자니까 뭐 소득을 하는 거고. 예. 무슨 소리죠? 전투하는 거죠. 스크린 항상 기억 가끔인 줄 알고. 노래가 끓였다.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와? 물로 나가지고. 아 그게 처음에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레이인데 왜 그게 물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아니 왜? 나는 실제로 이거부터 상상기 가끔은 만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내가 너무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꽃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들어와가지고 여기 중간에 꼬인 거야. 아니 그래 그거 됐어?